네,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꺾이나 싶긴 한데 어제 하루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은 걸 보면 여전히 걱정이 크죠. 이 상황을 반전시켜줄 게임 체인저,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목마름이 큰데 미국 FDA가 알약인 팍스로비드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우리 식약처도 긴급 사용 승인 검토에 들어갔는데 잠시 뒤 방역당국 브리핑 듣고 코로나19 상황 짚어볼 부분들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한 내년도 공시가격이 발표됐죠. 오늘부터 열람이 가능한데 가장 많이 오른 주택과 땅은 어딜까도 관심이지만 급격히 오르는 보유세 부담을 어떻게 할지 정부 대책도 관심입니다. 잠시 뒤 경제부 기자와 관련 내용도 짚어보죠. 목요일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경선에서 패한 이낙연 전 대표와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51일 만에 만나면서 이 후보는 잘 보살펴달라고 말했고 이 전 대표는 잘 보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충격이라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남 방문 이틀째를 맞은 윤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 광주 전남을 찾아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조금 줄어서 7,0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위중증 환자는 20명이 또 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09명이 늘어서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아온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감염 뒤 5일 이내에 이 약을 먹으면 중증이나 사망 확률을 90%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가 다른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점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당정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로 총 4,700억 원가량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내용이 극심해진 가운데 이루어진 회동이라 상대적으로 원팀을 부각하려는 회동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는데요. 조금 전 회동을 마치고 나온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하시고 민주당의 4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낙연 대표님의 전 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활동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래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조정되고 통합되어 가는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 가지신 특별한 경험과 경륜 또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오찬 회동 이후에 오찬을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을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선대위 출범 식후 자명에 들어간 지 51일 만에 만남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지금 조직에 직접 참여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 이낙연 대표도 호응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론 후보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예, 자 선대위 출범식 이후 51일 만에 만남이라서 관심이 커졌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잠시 뒤에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을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중환자실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입원한 환자들에게 전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 지금 병상 부족 상황이 심각한데요.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계속 늘고 있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위중증 환자는 20명이 늘어서 1,083명입니다. 사흘째 1,000명대이자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사망자는 109명이 증가해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누적 5,000명을 넘었습니다. 치명률도 올라서 0.85%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면서 중환자 병상 사정은 심각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1%로 전날보다 0.1%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80%에 육박해 포화 상태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코로나19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입원한 환자에게 일반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상으로 옮기라는 전원 명령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넘게 코로나19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 가운데 중환자실 치료가 불필요한 210명에게 지난 20일 전원 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9명은 이행 의사를 밝혀 71명은 일반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옮겼고 나머지 18명은 전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63명은 면역 저하나 호흡기 문제 등을 호소해 적성성을 평가한 뒤 전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919명으로 전날보다 5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추이를 볼 수 있는 일주일 전 발표와 비교해도 700명이 줄며 감소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전반적으로 유행 규모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한 양상이라며 3차 접종이 증가하고 지난 6일부터 방역을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사적 모임 인원을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과 카페로 확대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전체 확진자 규모와 고령층 확진자 규모의 감소가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을 완화하는 데는 4, 5일의 시차가 있다며 다음 주 정도에 이런 상황이 반영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음으로 승인을 했는데 우리 정부도 오후에 이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을 공개하죠. 네,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복용하면 중증으로 가는 걸 상당수 줄일 수 있어서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의 선구매 상황과 도입 일정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구입해 이르면 내년 2월 도입할 계획인데요. 미국 MSD, 머크사의 치료제 20만 명분과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7만 명분의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13만 4천 명분의 구매도 논의 중으로 지금까지 모두 40만 4천 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물량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우선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투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투약할 때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접종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 고령층 등에 먼저 투약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자 병상 확보가 비상인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까지 병상 10,000개를 확충한다고 밝혔죠. 일부 중소병원들은 확진자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통째로 내놨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연주 기자. 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엄 기자가 나가 있는 병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서 건물을 통째로 내놨다고요.
네, 이곳은 이미 일부 시설이 코로나19 병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병원에는 코로나19 치료 환자를 위해 107개의 병상이 마련돼 있는데요. 원래 있던 전체 병상 299개 가운데 173개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의료진 구역을 포함해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50% 이상 정도인데 병원은 이제부터 남은 일반 병상 126개도 모두 확진자 치료를 위해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하나를 통째로 코로나19 전담 치료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일반 병상에서 입원 중인 환자는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시설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증 환자 병상 32개를 2배로 늘리고 운영 중인 신장 투석기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료진 인력 고용 계획이나 공사 일정과 같은 세부 내용은 조율 중입니다. 앞서 서울 광진구 해민병원과 인천 유석민병원, 남양주 한양병원이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는데요. 용인 강남병원을 포함해 이렇게 병원 통째로 지정된 거점 전담 병원은 전국에 모두 14곳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병원이 통째로 동원되는 곳이 있어도 지금 의료 현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포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5.1%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0.5%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많지 않은데요. 서울이 57개, 경상 59개, 경기 59개, 인천은 9개로 수도권을 통틀어 125개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는 3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는 병상 10,000개를 다음 달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내린 행정명령으로 병상 2,000여 개를 확보하고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부 공공병원은 아예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통째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바뀌는데요. 이곳처럼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해 병상 3,000개를 확보하고 일부 병상은 투석이나 분만을 위한 특수병상으로 할당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계획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겁니다. 신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가운데 내과 계열 전문의의 훈련소 입소 시기를 늦추고 훈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해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병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환자실에 머무는 최대 기간을 확진이나 증상 발현일로부터 20일로 제한해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YTN 엄인주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 현장 화면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전격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이 전 대표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도 했는데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는 게 꽤 오랜만이죠. 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 중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1시간 넘게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달 선대위 출범식 이후 50여일 만인데요. 오찬 회동 전 공개 모습 함께 보시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대표님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면 지금까지도 잘 보살펴 주셨는데요.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뽑아주십시오. 예, 좀 이따 넉넉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찬 회동 뒤 취재진 앞에서 이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할 것이라면서 국가비전통합위원회를 만들어 이재명 후보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에게 오찬을 요청했고 이에 이 전 대표가 응하면서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고 있지만 그동안 공식 행보를 자제해 오면서 내부 갈등설도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호남과 중도층 확장에 이 전
전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전격 회동에 나서면서 원팀 기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이후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후보는 잠시 뒤에는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직능단체 대표자들과 함께하는 선대위 직능본부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당 통합 행보도 이어가는데요. 저녁에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 콘서트를 직접 찾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의 정권 재창출과 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당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열린민주당 당원들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호남 방문 이틀째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 광주 전남을 찾아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일선 후퇴 이후 선대위 내부 불협화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현장에 나가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전남 순천입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 호남 방문 이틀째인데요. 지금은 어떤 일정을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어제 전북을 훑은 데 이어서 오늘은 전남으로 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국민의힘 전남 지역 선대위 출범식 장소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관계자들을 직접 격려하고 대선 승리 의지도 다질 계획인데요. 윤 후보는 앞서 전남 첫 일정으로 광주에 있는 인공지능 산업단지를 찾아 건설 예정지를 둘러봤습니다. 단지 내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 센터를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는데요. 윤 후보는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과학 육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순천에서 전남 순대위 출범식에 참석했고요. 일정을 마친 뒤에는 전남 광양으로 가서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방문한 뒤 1박 2일의 호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윤 후보는 이번 호남행에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을 거듭 호소했는데요. 오전에 올린 SNS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편가르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을 호남이 따끔하게 혼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지방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에 선대위 안팎의 갈등은 지금 계속되는 모양새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일선 후퇴 이후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첫 주제로 선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먼저 선대위 체제 개편과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 이슈였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선대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상황실 중심으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후보와 직접 협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침도 내렸습니다. 대규모 인적 개편 대신 효율적인 협업으로 기조를 접고 자신의 그립을 강화하며 내부 불협화음을 잠재우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또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 재차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는데 노력을 하시되 그것을 초과해가지고서 다른 어떠한 기능을 갖다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서 참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위 주의를 갖다 경주해 주시겠다 다시 한번 이게 당부를 드립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빼고 조직을 전부 해체해야 한다고 결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른바 윤핵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인데 특히 장제원 의원을 정치 장교 등에 빗대며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왜 할 말이 없겠느냐면서도 진흙탕 싸움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참고 또 참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순천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인 가맹점은 1.3%에서 1.1%,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1.4%에서 1.25%,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1.6%에서 1.5%로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특검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선에 있던 인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들이 완전히 사라지면 마음 놓고 거짓말할 것이냐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이 없는 야당 의원과 언론인의 통신 기록을 무차별 사찰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러서 진상을 따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통장에 347억 원을 넣어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꾸민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다른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 장모에 대한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씨는 오늘 오전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다른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 내용에 충격을 받았는지 방청석에 잠시 앉아 안정을 취했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씨는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넣어뒀다고 통장 잔고 증명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고에게 잔고 증명서를 꾸몄고 여러 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잔고 증명을 재판 증거로 사용해 재판의 공정성도 저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 역시 인정했지만 최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업자 안모 씨가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만든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위조된 증명서를 제시했고 본인은 위조 사실도 몰랐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는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세우고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최 씨는 9월에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고 지금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 씨는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해 동업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다음 달 25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선을 앞두고 부인 김건희 씨에 이어 장모까지 연달아 논란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가족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과 공익사업에 투자할 경우 체류 혜택을 주는 투자이민제도 요건이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어제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익사업 투자 이민 기준 금액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투자 이민이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자의 범죄 경력 확인 시점을 영주 자격 취득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 자격 취득 당시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이번 달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0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이달 22일까지 16거래일간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약 10조 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5월에 9조 9천억 원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주식시장 거래 대금 감소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때문으로 투자 주체 중 개인의 매매 비중은 9월까지 60%대를 유지하다가 현재는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압구정역 상권의 하루 평균 매출이 136억 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은 상권별 업소 수와 카드 매출,
유동 인구 등을 토대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압구정역 상권이 매출 1위를 기록한 건 SKT가 2012년 상권 분석을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SKT는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 병원이 많은 이 지역 상권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단독주택과 토지의 내년도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죠. 집값 급등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맞물리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게 됩니다. 네,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내년도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각각 네네. 얼마나 올랐습니까? 일단 이 내용은 오늘부터 웹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게 1월 25일까지 죄송합니다. 네. 1월 11일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 25일에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 토지 공시 가격부터 살펴보면요. 이게 10.16%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오름폭이 줄긴 했는데요. 예.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가 오른 겁니다. 따라서 그러네요. 좀 예. 굉장히 좀 급하게 올랐다 2년 만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주택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을 텐데요.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7.36% 올랐습니다. 단독주택이 이번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예. 지난 2019년 9.13% 오른 뒤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름폭이 조금 2019년보다 줄긴 했지만 이건 역시 굉장히 좀 급하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역시 서울이 가장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부산과 제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예. 두 번째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 계속 속도를 내면서 지금 공시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전부 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들도 좀 관심을 네네. 모았는데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이거 사실 이것도 매년 좀 관심을 모으는 건데요. 네. 결과는 올해도 좀 비슷했습니다. 네.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는 올해도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이 됐는데요. 예. 이 10곳을 뽑아봤더니 10곳 중에 6곳이 이태원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기업 총수들이 산다든지 이런 고급 주택들이 많잖아요. 예. 그쪽에서 6개가 있었고요. 이명희 회장의 자택을 보면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311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조금 오른 건데요. 지금 표준주택 24만 가구 가운데서 1위였기 때문에 실제로 전부 개별주택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건희 전 회장이 사셨던 그 한남동 자택이 1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토지로 봤을 때는 올해도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그곳이 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작년보다 공시 가격이 8.5% 정도 하락했습니다. 1위긴 했지만 조금 떨어진 명동이 건데 지금 대체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토지의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은 단독주택하고 지금 말씀하신 토지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네네. 얘기하는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맞습니다. 언제 발표됩니까? 이게 사실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사안인데요. 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내년 3월쯤에 발표가 되고 예. 이후에 4월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 70%가량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는 겁니다. 단독주택도 빠르게 올랐어요. 그리고 연립이나 다세대, 그러니까 빌라도 가격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아파트는 작년 가격을 보면 거의 30%가 올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조금 더 빠르게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대략 나오고 예상을 있고요. 해보면 어느 정도나 오를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합니다. 네, 올라오기 전에 전문가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좀 예. 계산을 해봤는데요. 대략 한 20에서 30 가까이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 급하게 오르느냐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더 빠르게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실화가 90%인데요. 네.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0%로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격이 집값이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 그래도 공시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 시세가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오르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실수요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클 텐데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 가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은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일단 시세가 하나 있고요. 이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하나는 공시가격을 말하는데요. 이건 정부가 책정을 해서 각종 세금 그리고 사회복지 이런 데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가 오르게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건강보험료나 다양한 이제 사회복지 이런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종합을 하자면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세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이명희 회장의 자택을 좀 예시로 들어왔는데요. 이 회장이 1주택자라면은 세액 공제가 한 8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보유세가 한 2억 6천만 원에서 내년에 2억 8,700만 원으로 오르는 건데요. 10%가 조금 안 되게 오르는 겁니다. 다주택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8억 6,800만 원에서 내년 9억 7,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르냐, 얼마나 세금이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따라서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각종 이제 세부담 증가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내년에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쪽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법은 따라서 어떤 방법들이 나옵니까? 네, 이 방법은 거론이 되는 게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좀 자세한 예시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보유세는 세 부담의 상한을 낮추거나 내년도 보유세를 책정을 할 때 내년도 공시가격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거론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의 납부 유예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는 조금 복잡한데요. 그냥 재산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내년 3월에 확정해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공시 가격이 아니라 올해 공시 가격을 반영을 하면 내년에는 좀 세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만큼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적절한 정책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유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이 늘어났을 때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랐으니까. 글쎄요. 제가 집주인이라면 이만큼 내야겠다. 세금을 내는 게 정답이겠습니다만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편법들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게 가장 사실 사례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전세 시장이 내년 7월 이후에 굉장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전세값이 더 빠르게 오르게 된다든지 아니면 전세가 월세화로 되는 것이 더 가속화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보유세를 측정할 때 올해 그 공시가격을 사용한다. 이거는 세금을 1년 미루겠다. 이거는 1년짜리 대책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너무 정치적으로 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는 변경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있어서도 조금 의견은 엇갈립니다. 물론 공시가격이 지금 시세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을 시장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런 세금에 대한 반발들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금의 정책에 사용하는 기준을 조금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시가격으로 쓰는 거는 보유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산세. 그런데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또 시세가 기준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양도세는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LTV 같은 대출 규제 그리고 또 청약 특별 공급 같은 것들 죄송합니다. 양도세는 시가 기준이고요. 청약 특별 공급이나 중도금 대출은 분양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헷갈리는데요. 기준이 너무 많고 금액이 다 달라요. 거기다가 대선을 앞두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혼돈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조금 더 세금 정책을 예측하기 쉽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소유자들을 위한 대책들 여러 가지 뭐 구멍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잘 반영이 돼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입국자가 공항에서 집에 갈 때는 자가 차량이나 전용 대중교통이 아니면 운전자와 기사 사이 칸막이를 설치한 방역 택시를 타야 합니다. 네, 지자체별로 제각각 관리하면서 현황 파악이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 길게는 5시간씩 길에서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몽골에서 입국한 이승준 씨. 집에 돌아가려면 자가 차량이나 해외 입국자 전용 대중교통 또는 방역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택시를 선택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짐이 좀 많아가지고 버스나 기차는 이용을 못했고 제가 마지막까지 기다린 게 11시 20분이었는데 지금 택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시 한번 택시기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겠다고 한 이후에 함께 입국한 사람은 40여 명. 짧게는 1시간, 길게는 5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이 씨는 거의 마지막에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입국자가 몰리고 폭설까지 쏟아지면서 방역 택시가 더욱 부족해진 겁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이용하는 방역 택시입니다. 운전기사에게 비말이 튀지 않게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운행 전후로 자리를 소독합니다. 방역 택시는 공항 귀가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입원할 때도 동원되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건에 갖춘 택시는 수도권 통틀어 500대에 못 미치고 이조차도 자율운행이라 전부 영업하는 게 아닙니다. 차 대수가 부족한 거죠. 손님들도 몰려서 오니까. 바로 배차가 어려울 경우도 있는데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에서 70% 정도요. 문제는 방역 택시 자격과 운행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으로 관리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얼마나 부족한지 또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아마 지자체에서 할 거래요. 예, 질병차는 아닙니다. 지자체들은 특정 시간대에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방역 택시 대수 관리에는 소극적입니다. 너무 많아지면 또 이분들이 하루에 한두 건씩은 해야 되는데 너무 건수가 없어서 또 생계 위협이 있어가지고 많이 늘리진 않고 있어요. 택시 경력 그거에 대한 예산은 잡긴 했는데 다 방역 택시에 강제로 하겠다고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해외 입국자 동선 관리를 돕고 때론 구급차의 확진자 이송을 대신하는 방역 택시. 방역 조치의 중요한 수단인데도 체계적인 수급 관리가 안 되면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코로나19 환자 급증세는 둔화됐지만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모두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방대본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12월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주에도 3차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59만 명, 오늘 0시 기준으로는 총 1,370만 명이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60세 이상 인구 중에는 약 65%가 3차 접종을 받았고 12월 말까지의 대상자 중에서 60세 이상은 86%, 그리고 다른 연령층은 67%가 예약을 마쳐서 3차 접종률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도 꾸준히 접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3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아서 1차 접종률은 66%, 예약률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약자는 16, 17세가 약 83%, 12, 15세가 65%가 예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85%, 18세 이상은 인구 대비 95%를 넘어섰습니다.
12월 첫째 주는 18세 이상 미접종자 중 약 9만 7천 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번 주는 어제까지 약 15만 명으로 주간 일평균 접종 건수가 12월 첫째 주 대비 2.7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부터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 피해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차 접종 그리고 미접종자의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2차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난 분들은 12월 중에 3차 접종을 맞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최근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4%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령층은 반드시 12월 중 3차 접종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하여 12월 31일까지는 고령층의 경우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백신 폐기를 감수하고서라도 빠르게 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월부터는 다시 사전 예약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3차 접종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는 사전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새롭게 3차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약 820만 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므로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 17세 청소년 접종의 경우 사전 예약이나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한 당일 예약, 그리고 학교 단위 접종 등 본인이 편리한 방법, 편한 시간에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12, 17세의 확진자 중 86.6%가 미접종자였고 위중증 환자도 모두 미접종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접종은 12월 31일까지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므로 이달 중 예약과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8세 이상 미접종자 또한 신속한 접종 참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12월 둘째 주 기준으로 미접종자가 2차 접종자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중증과 사망 위험도 미접종자가 2차 접종자에 비해 각각 11배, 9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분들도 언제든지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자녀 백신 당일 예약을 통해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오접종 방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접종기관은 접종 전에 본인 여부, 백신 종류, 접종 간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백신별 인식표 배부, 백신 유효기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체적으로 매일 접종 전 과정을 점검해서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접종과 관련해서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시도록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현재까지 1,118만 명이 참여하여 76.7%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계란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유정란 배양 방식이 아닌 세포 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을 별도로 도입하여 접종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지정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신고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예방접종 9,557만 건 중 이상 반응은 40만 1,998건이 신고돼서 신고율은 0.42%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 사례 중에 근육통,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 96.3%에 해당이 됩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390만 건 중 이상 반응은 12,338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2%였습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12월 17일 제43차 회의에서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 사례 신규 119건, 재심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중 아나필락시스 20건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하였고 2건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해 조사반은 현재까지 4,136건을 심의해서 이 중 599건이 인과성이 인정이 되었고 75건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의 경우에는 추후 근거가 확보되는 대로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역 패스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이 2차 접종 후 6개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내년 1월 3일 0시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현재 쿠브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내년 1월 3일부터는 네이버, 토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위해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가 뜨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시설 관리자가 접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효과음이 나오는 것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백신 구매 계약 체결 내용입니다. 정부는 22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하기 위해 모더나 백신 2천만 회분을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미 계약이 체결된 화이자 백신 6천만 회분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방접종에 필요한 mRNA 백신 총 8천만 회분의 구매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단은 3차 접종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르신들이 예약 없이 방문해서 접종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의료인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멈춤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연말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미접종자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 시설이나 모임 등을 피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네, 방역 당국의 발표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이 내용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도 3차 접종과 미접종자 접종 독려 메시지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이런 브리핑이었는데요. 자, 일단 지금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지금 역대 최다를 또 기록했는데 특히 사망자가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넘어섰어요. 네, 이것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될 겁니다. 네. 확진 환자가 나오면 그로부터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위중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확률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로부터 한 5일 이후에 사망자로 이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일주일 전 오늘의 그 하루 확진 환자가 7,600명이었고요. 예. 2주 전이 7,100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전체 확진 규모는 좀 둔화하는 추세다 이렇게 정부 발표도 있었고 1월 말쯤이면 4천여 명까지는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놨지만 이 전망치라는 게 오미크론 변수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또 변수로 증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확진 환자 수가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 정도가 일주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오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줄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선행지수인 이동량 자체가 지금 4주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인 2019년 지금 12월에 비교하면 20%가량 떨어졌죠. 이동률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것은 접촉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후행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3에서 1.15로 처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뭐냐면 60세 이상의 확진 비율이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한때 3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고령, 연세 많으신 분들의 확진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위중증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중증이나 치명률은 60세가 넘어가면 확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거의 그 입원 환자나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이 다 60세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반가운 것은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 그러니까 3차 접종이 예. 65%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예. 있고요. 더구나 고위험군인 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은 거의 대부분의 그 계신 분들이 다 3차 접종까지 했다는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위중증과 사망자의 숫자를 그러니까 비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예.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긍정적 신호들이 몇 가지 보여서 좀 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정부가 하루 10,000명 확진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중등증 이상 병상의 경우에는 이게 실제 운영이 될 때까지 준비하려면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려면 그 사이에 이제 의료 공백이 없게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미 그래서 어제 발표가 늦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일반 병실을 중환자용 병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들을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산소 호흡기라든가 뭐 에크모 장치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병실을 개조하는데 3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정명령이 나오더라도 3주가 지나야 모든 절차를 밟아서 중환자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시작을 했어도 1월 중순까지 3주에서 4주 정도는 중환자실을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환자 발생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자는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앞으로 열흘 2주 더 간다면 중환자실의 압박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전문가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구조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우리나라는 중환자실이 다인실입니다. 그렇죠. 여러 환자가 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환자실을 급하게 되면 국립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이제 주로 중환자실인데 이 중환자실을 감염병 그 중환자실로 옮기려면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을 여러 명을 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환자실을 1인용으로 원래 쓴다고 생각을 하면 해외의 경우는 이렇게 다 외국은 다 격리가 1인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외국은 다 1인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만 옮겨놓고 그 중환자실을 여러 명의 그 코로나19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예.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중환자실을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환자를 옮기는 문제도 크고 시설을 하는 문제도 커지고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환자실 문제나 이런 그 감염병과 관련된 이 병실의 운영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다시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중환자실이 갖춰질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강력한 그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서 확진자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관건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또 정부는 중환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중환자실 입원 기간 20일로 규정하고 행정명령도 내렸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또 다시 해명도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까? 근데 조금 그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병상 순환율 촉진 조치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환자분들이 증상이 나오고 20일이 지나면은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20일이 지나면 이제 일반 병실,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다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중증 증상이 사라져야 옮기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환자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20일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옮기는 게 아니고요. 기저질환이라든가 질환이 여러 가지 많이 남은 분들은 당연히 중환자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일반 중환자실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20일이 지나면 코로나19가 전파력 자체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중환자실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인데 우리가 지금 잘못 알려진 건 뭐냐면 그냥 중환자실에서 20일 있으면 무조건 쫓겨나는 거 아니냐.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바깥으로 내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격리가 해제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모든 환자들은 다 중환자실에서 그 치료를 받고 싶죠. 하지만 코로나19의 증상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있겠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코로나19는 국가 감염병,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치료비를 주지만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중환자리에 계실 거면 그 비용은 스스로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달 과정에서 어쨌든 뭐 정부가 제대로 전달을 못했던 그런 책임도 있지만 그런 오해는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기간 20일은 그러니까 의사 판단도 들어갈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을 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국가에서 명령서라는 걸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이제 전달하는데 환자가 소명을 하면 됩니다. 소명을 하면 예, 됩니다. 소명을 해서 예. 의사가 의학적으로 이분이 며칠 더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하면 예. 머무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20일 지나면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병원 밖으로 쫓겨난다. 이것은 예.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전달 과정에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반전시켜줄 게임 체인저로 먹는 알약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미국 FDA에서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첫 긴급 승인이 나왔고요. 우리 식약처도 지금 검토에 들어간 상황인 거죠. 네, 우리 이제 지금 그 원래는 3개에서 4개 회사에서 먹는 치료제를 연구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건 머크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예. 유럽이 이제 그 머크 쪽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이제 어저께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를 승인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중증으로 가는 것을 90%를 막아주고 90%. 예. 머크사는 당초 임상에서 50%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정을 해보니까 30% 정도 이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머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선구매를 머크 쪽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이제 화이자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10월 말쯤에 우리가 한 40만 명분 정도를 내년까지 이제 구매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아마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게 보통 원래는 이게 한 7개월 정도 걸리는 승인 기간을 요즘 40일로 줄여놨잖아요. 예. 긴급 승인이 40일 만에 나오니까 빠르면 올해 내년 초쯤에는 아마 우리도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긴급 승인이. 긴급 승인. 그럼 그리고 이게 타미플루 같은 그 신종플루에서 타미플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감염을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예.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은 백신이 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잖아요. 예.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서 증상이 사라지면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약국에서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직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가격도 이게 그 머크사 거는 한 80만 원 정도 할 것 같고요. 예. 이 화이자는 한 63만 원 정도 더 저렴하네요. 책정이 된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알수가 다릅니다. 예. 머크는 5일 동안 40알을 먹어야 되고 이것은 이제 5일 동안 30알을 먹거든요. 그런데 효과 자체는 이제 화이자가 좀 나은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알약이 만약에 이제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지금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알약을 제조하는 데 한 7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고 화이자가 내년에 1억 2천만 명분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정도가 풀리게 되면 아마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이 약을 먹고 병원까지 안 가고 그냥 날 수 있는 그런 그 기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소식 전하면서 연일 답답했는데 오늘은 약간의 그 긍정적인 지표도 있었고 먹는 약 소식도 있어서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덜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쟁 위기감이 높아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다음 달 초 협상을 시작합니다. 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데요.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군사적 조치를 직접 언급하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러시아가 하루 만에 대화를 선언했습니다. Мы не хотим войны.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об этом еще раз сказал, что нам конфликты не нужны, и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никому другому конфликты тоже.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나토와 러시아의 협상이 다음 달 잇따라 시작됩니다. 물론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한식부인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이 서방으로 기우는 걸 참기 어렵고 미국과 나토는 동유럽 주도권을 확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Наше спільне завдання – стримати загрозу з боку Росії, захистити Європу від агресивної. 이날도 러시아는 신형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관을 이틀째 걸어 잠그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나토도 신속 대응군 4만 명이 유사시 5일 안에 참전할 수 있도록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했고 미국은 스마트폰, 항공기,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불안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Честно, наверное, если уже буду понимать, что настолько это все опасно, то...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피할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네, 오늘은 예년보다 포근하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매서운 성탄 한파 속에 내일과 모레 강원 영동에는 폭설이 예보됐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월드컵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급격히 추워진다고 하는데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네,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는 딱 오늘까지인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성탄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위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다가오는 이민년을 맞아서 검은 호랑이 해를 맞아서 이렇게 억새로 만든 호랑이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러 오셔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브인 내일은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강원 영서에는 1에서 5cm, 경기 북동부와 제주 산간에도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방에도 낮 동안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과 대구가 영하 1도 등으로 아침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도로 오늘보다는 5도가량이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10도, 부산이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이후 성탄절인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휴일에는 영하 14도 선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 영동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강추위 속에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잊을만 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대장동 악재를 또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갈등 속에서 발언 논란이 또 불거졌죠. 오늘 전국대담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리고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두 분이 뽑아오신 키워드 중심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